안녕하세요. 언론부 NFL 김민준. 이시경입니다. 네, 13주차 경기들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2주를 좀 건너뛰었는데 월드컵 시즌이었죠. 저 류재경 PD가 바쁘기도 했고 저도 농구 시즌이라 이제 출장이 좀 많아져가지고 사실 류재경 PD보다도 제 일정 때문에 좀 녹화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류재경 PD도 이직을 했고, 뭐, 저도 계속해서 이제 출장 일정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좀 얘기를 했던 것이, 이지만 위원이랑 할 때 이제 그 첫 번째 시즌에 막판에 했던 것처럼 한 6경기 정도를 골라서 저희가 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경기들을 좀 다뤄보고, 나머지 경기들은 경기 결과와 함께 좀 이슈들 위주로 좀 다뤄보는 그런 식으로 좀 남은 시즌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월드컵을 하고 또 이제 직장을 옮기느라 좀 최근에 이제 팔로우를 못했다 보니까 음, 모처럼 좀 NFL 경기를 보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음, 갑자기 성적이 좋아진 팀들도 있었고, 갑자기 또 네. 나빠진 팀들도 있고 그러던데, 뭐 이번 주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저도 좀 캐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성적이 훅훅 바뀌는 게 또 NFL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제 썰스데이 풋볼 경기였던 빌스와 패츠의 경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24대 10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예정된 패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질만한 경기 졌고 뭐 역시나 문제점은 맥 존스보다도 좀 공격의 플레이 콜러 쪽에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해서 맥 존스가 아주 잘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맥 존스가 문제가 돼서 경기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 존스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패트리시아가 원래 계속해서 이제 수비 쪽의 코치로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격 플레이 콜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고급 풋볼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커리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공격 쪽에서는 수비 쪽이면 모를까 공격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콜러를 찾는 게 좀 시급하다. 거의 한 시즌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는 뭐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이제 조금씩 천적 관계를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우승을 위해서 어떤 수비진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본 밀러를 영입을 했는데 밀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보팔로 수비가 어떨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큰 문제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뭐 칩스나 뭐 이글스 같은 이제 뭐 공격력이 지금 강력한 팀들을 만났을 때도 이 밀러가 없을 때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빌스의 본 밀러가 없어도 수비가 괜찮았던 부분은 빌스의 수비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패체 공격이 워낙 바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빌스의 수비를 몇 경기를 놓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빌스가 이날 승리로 28년 만에 패치 상대 3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네요. 음.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와 펠컨스의 경기를 넘어가 보면 이 경기는 19대 16 스틸러스가 이제 석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고영희 선수가 51야드, 50야드, 28야드를 모두 성공을 시켰고 펠컨스가 이제 이날 경기 패배한 이후에 마커스 마리오타를 벤치에 안 치고 3라운드 지명했었던 이제 신시내티 대학 출신의 데스몬드 리더를 선발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사실 뭐 저희가 몇 주 전만 해도 이 마리오타의 부진에 대해서 아서 스미스 감독이 이제 여전한 좀 신뢰를 드러냈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몇 주 흐르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이제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리오타가 계속해서 좀 공격에서 많은 점수를 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스미스 감독도 좀 칼을 빼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모든 거를 평가할 것이고 모든 자리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아서 스미스 감독이 한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마커스 마리오타가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다음 경기 누가 선발로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뭐 스틸러스 프레컨스 얘기 잠깐 해봤고요. 브론코스와 레이븐스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대 9로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라마 잭슨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제 조기에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일러 헌틀리가 결국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븐스도 뭐 앞서 이제 본밀로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 잭슨이 뭐 당장 없다고 해서 지금 플레이오프를 바로 떨어질 거냐 하면은 일단 좀 벌어놓은 뭐 승수들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좀 가능해 보이지만 라마 잭슨의 어떤 부상 회복 정도가 좀 원활하지가 않다면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라마 잭슨 선수의 부상이 뭐 아직까지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뭐 14주차 경기는 일단 다우트풀 좀 출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타일러 헌틀리가 또 선발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남은 그 타일러 헌틀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경기들에서 헌틀리의 경기력이 향후 라마 잭슨의 계약에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잭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건강할 때 정규리그에서만큼은 충분한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리그에 사실 그런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쿼터백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라마 잭슨의 가치는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브론코스는 사실 시즌 초반에 어떤 슬럼프를 결국에는 극복을 하질 못하면서 지금 뭐 지구 최하위로 이미 내려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러셀 윌슨이 뭐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지만 뭐 이렇다 할 탈출구가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커스와 베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8대 19, 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에런 로저스가 다시 한번 이제 베어스의 대주주임을 확인시켜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사실 이제 최근 2년 연속 MVP를 받았던 어떤 그런 모습은 좀 이번 시즌에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베어스전만큼은 그래도 여전히 좀 뭐 승리하기 충분한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스틴 필즈가 이날 또 두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패스의 성공률도 그렇고 패스의 능력이 조금 향상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잘 보여졌던 경기였는데 하지만 또 결국은 인터셉션 두 개가 발목을 잡았고 네, 경기는 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일단 이번 시즌에는 베어스의 뭐 오펜스진 자체가 워낙 탤런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스틴 필즈가 큰 부상 없이 그냥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내년 이후에 좀 뭐 FA나 드래프트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보강을 한 뒤에 이제 성장한 저스틴 필즈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베어스가 만약에 내년에 패커스를 좀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좀 자신들의 어떤 리바운딩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뭐 계속 음, 최근 이제 패커스에게 약해 왔으니까 이제 그런 좀 시그널을 이 패커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좀뭐 베어스 팬들에게 좀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기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40대 14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라이언스가 제기어스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것도 대승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라이언스가 약팀은 정말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갈 수 있는 팀인 걸 증명을 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러드 고프도 그래도 꽤 준수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지금 라이언스가 벌써 시즌 5번째 승리를 수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즌 전에 이야기했던 5할 승률을 목표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목표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바이킹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패커스를 제치고 지금 지구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라이언스가 이번 시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좀 증거가 아닌가 싶고 지금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7번 시드 시옥스와 지금 두 경기 정도 차가 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직은 좀 뒤쳐져 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도 이제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도 졌고 트레블 로렌스가 엄지발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다음 주가 테네시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 출장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잭슨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휴스턴이 뭐 예상대로 좀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콜츠가 좀 잘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으나 지금 많이 추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2위,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뭐 자신들이 좀 잘했다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좀 내부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는지 좀 실패를 하면서 조금 뭐 저조한 시즌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 피더슨 감독과 트레버 로렌스의 어떤 뭐 조합과 함께 한번 좀 뭐 빅스텝을 좀 기대를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좀 그 루키 시즌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반 마이어와 함께했던 1년은 그냥 좀 허송세월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1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올 시즌이 루키 시즌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그 나아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간간히 나오잖아요. 물론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한 2, 3년은 조금 더 지켜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다.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와 텍산스 이야기를 좀 음, 해보고 싶은데 이 경기 리뷰를 하려고 하니 시즌이 이제 좀 중후반으로 들어서고 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시즌 초에 드션 왓슨의 복귀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 경기가 바로 지난주에 치러졌었습니다. 네. 27대 14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1경기 이제 출장 정지를 받았던 디션 왓슨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친정팀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이제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이 딱 700일 만에 복귀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22번의 패스 시도에 12번 성공, 131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리 디션 왓슨이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하더라도 2년 만에 복귀전, 그러니까 풋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년 만에 복귀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일즈 게라 선수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디션 왓슨이 2년 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슈퍼맨의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팀의 오펜스 플레이북을 익히는 것도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레이북이 익힐 시간이 사실은 뭐 시즌 중반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주어졌지만 이게 동료들과 라포를 맞추는데 이 라포가 형성되는 데에는 분명 또 시간이 훨씬 더 걸리거든요. 경기를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션 왓슨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데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시즌 중반이라도 이렇게 복귀를 해서 실전 경기를 몇 번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브라운스와 왓슨에게 좀 다행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네. 시즌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뭐 설령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 시즌을 위한 좀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공격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날 뭐 필드골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터치다운 하나도 없었고 수비에서 두 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스페셜 팀에서 그 도노반 피플스 존스의 76야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나오지 않았다면 경기는 졌겠죠. 네. 그만큼 이제 수비 스페셜 팀에서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디션 왓슨 선수가 어느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 브라운스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 쿼터백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내줬었는데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까지 내주면서
벌써 10회째를 정립을 했어요. 지금 리그 음, 32개 팀 중에 가장 빠르게 10회를 이제 채운 팀이 됐습니다. 뭐 이날 뭐 텍산스도 경기력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늪풋볼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텍산스가 1승 1무 10패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베어스거든요. 그 베어스가 지금 3승 10패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넘버 픽을 가져가는 데는 한 고무능선 정도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5승 7패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의 경기 결과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남은 경기가 지금 카우보이스 원정, 칩스의 홈 경기, 타이탄스 원정, 제기어스 홈 경기, 콜츠 원정이거든요. 뭐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세 경기가 굉장히 좀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실시되는 팀들과의 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최소 2승 정도를 거두지 않는다면 뭐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좀 도전장을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왓슨이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느냐가 결국 브라운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운스와 텍산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츠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는 27대 22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킹스가 이제 제츠의 뭐 무서운 추격을 이제 뿌리치고 이글스에 이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10승 고지에 올라선 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이제 바이킹스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제츠가 사실은 이제 뭐 무섭게 추격을 하면서 이제 내심 역전 기회까지도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상대 엔드존 부근에서 그걸 득점으로 바꿔내질 못하면서 결국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토탈 전진 야드만 따져보면 제치가 한 200야드를 더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득점 기회라든지 뭐 전진 자체는 제치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었던 경기였습니다만 승리는 바이킹스가 가져갔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턴오버 그리고 공격에서의 효율성, 특히 이 레드존 오펜스에서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서 바이킹스가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턴오버 싸움에서도 미네소타가 2대 0으로 이겼고 레드존 공격 결과를 봐도 바이킹스는 3번을 들어가서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낸 반면에 제츠는 사실 6번이나 레드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다운을 하나밖에 만들어내질 못했거든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뭐 필드골로 끝나는 드라이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좀 점수를 쌓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스 디펜스가 사실 이날 마이크 화이트에게 많은 야드를 내주기는 했지만 패스 굴절을 이제 중요한 순간에 13개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뭐 턴오버도 만들어냈고 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컨더리 선수들이 수훈을 세우면서 이제 제치의 공격을 22점으로 막아냈던 그런 바이킹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팀별로 정규리그 경기가 네다섯 경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바이킹스가 지금 지구 내 순위를 보면 라이온스가 지구 2위인데 지금 5게임 차거든요. 뭐 지구 우승은 사실상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음 주에 바이킹스가 1승을 추가하거나 라이언스가 1패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바이킹스가 이제 NFC 북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킹스의 목표는 이제 지구 우승이 아니라 뭐 이글스를 넘어서 이제 컨퍼런스 넘버원 시드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 있었던 두 팀의 맞대결에서 바이킹스가 패한 이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5게임 차 뒤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글스도 뭐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1번 시드를 탈환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제츠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승이 끊긴 이후에 지금 뭐 패배와 승리를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정말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잭 윌슨 선수가 지난주 시카고와의 경기부터 이제 벤치에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주 연속 마이크 화이트가 주전 쿼터백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난주에서는 승리를 거뒀었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드다운 컨버전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레드존 오펜스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잭 윌슨이 나왔으면 더 나았을 것이냐? 사실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마이크 화이트가 선발로 나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축구의 비유를 하면 마이크 화이트는 뭐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슈팅도 많이 때렸지만 이제 골을 못 넣은 선수라고 좀 비유를 해야겠어요. 근데 그에 안 비해서 좋은 날의 바르셀로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잭 윌슨은 최근에 애초에 그냥 슈팅을 날리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당장은 좀 마이크 화이트에게 손을 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방을 하면서 이제 뭐 리뷰를 못했던 경기였는데 뉴잉글랜드와의 11주차 경기에서 잭 윌슨이 77 패싱 야드, 팀 전체로는 103야드 전진에 그칠 만큼 물론 뭐 패트리어츠의 강력한 수비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이크 화이트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 로버트 살라 감독도 윌슨의 어떤 제치에서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제치가 여전히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 쿼터백을 다시 잭 윌슨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지나친 모험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어쨌든 계속해서 마이크 화이트가 주전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버트 살라 감독 역시도 뭐 마이크 화이트를 계속 주전으로 내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날 이제 뭐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게럿 윌슨 선수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2야드를 잡아내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리시빙 야드 신기록을 또 세웠던 거는 좀 짚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이날 기록까지 이제 포함을 해보면 게러 윌슨이 지금 이번 시즌에 790야드에 4개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 부상만 없다면 무난하게 이 제츠 출신 루키 선수의 한 시즌 리시빙 야드 기록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존에 있던 기록이 1996 시즌 키션 존슨이 기록했던 844야드인데 뭐 빠르면 정말 다음 주에 바로 경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 키션 존슨 같은 경우에는 제츠 시절에 두 번을 포함해서 커리어 동안 프로볼에 세 번이나 선정이 됐었던 그런 이제 훌륭한 리시버였고 2002년에 템파베이의 우승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츠 구단과 팬들은 이 게러드 윌슨이 최소한 키션 존슨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지기를 좀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 플라코랑 이제 잭 윌슨, 마이크 화이트까지 올 시즌 제츠가 세 명의 쿼터백을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셋 다 뭐 엘리트 쿼터백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좀 거리가 있는 선수들이고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냐? 아니, 플라코의 전성기는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플라코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나머지 둘도 이제 그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들과 함께 쓰면서도 지금 이런 기록을 내고 있다는 거는 게런 윌슨 선수에게 좀 가산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선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츠가 이번 시즌 뭐 성적의 반등을 이뤄낸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 루키 선수들을 발굴해냈던 것이 아주 또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코너백 소스 가드너, 그다음에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지만 러닝백 브리스올, 그다음에 이제 리시버 게러드 윌슨까지 뭐 상위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이 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 제츠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커맨더스와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가 연장 승부까지 이어진 끝에 20대 20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이제 지구 우승보다는 이제 와일드 카드가 현실적인 목표가 된 이제 두 팀의 지구 라이벌전이었는데 뭐 치열한 승부 끝에 연장전까지 치렀지만 두 팀 다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좀 실패를 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보면 초반에는 워싱턴,
중반에는 뉴욕 자이언츠가 이제 흐름을 잡으면서 이제 4쿼터 2분여를 남기고는 이제 자이언츠가 7점 앞서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인 리시버 자안다슨의 어떤 멋진 테크닉을 통한 야드 애프터 캐치가 나오면서 이제 동점 터치다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자안다슨의 어떤 이 터치다운 장면만큼은 좀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명의 수비를 이렇게 유려한 뭐 스텝과 뭐 턴 동작으로 이제 떨쳐내면서 엔드존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서는 뭐 양팀 모두 상대 진영까지 접근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전지는 좀 어려웠었고 그러면서 이제 양팀 모두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준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자이언츠가 58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을 시도를 했는데 거리가 좀 짧게 오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고요. 이날 이제 승부가 사실은 뭐 양 팀에게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팀 모두 이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패보다는 1무가 분명 나은 성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양 팀 모두에게 이 일무는 그렇게 좀 기분이 나쁜 일무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과 좀 결부를 해보면 자이언츠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맞죠? 6승 예. 1패로 이제 시즌을 출발한 것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1승 3패를 당하면서 좀 하락세에 있었던 것이 자이언츠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이제 경기 지표들을 보면 1승을 거뒀던 휴스턴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세이컨 바클리의 어떤 폭발적인 파괴력도 다소 좀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이날도 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지만 뭐80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에 이제 그쳤고 데니얼 존스도 지금 뭐 이렇다 할 리시빙 옵션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팀의 오펜스를 혼자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날처럼 좀뭐 발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은 좋았지만 뭐 커맨더스의 수비를 완벽하게 이제 넘어설 만큼의 위력은 아니었다고 생각입니다. 이제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면 바이위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글스, 커맨더스, 바이킹스, 콜츠, 이글스. 그러니까 이글스와의 두 경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 이 자이언츠에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콜츠 제외하고 나면 다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바이킹스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FC 지금 2번 시드에 올라 있는 바이킹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적에 따라서는 뭐 7번 시드 바깥쪽으로 좀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픽처 바깥쪽으로 좀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주 경기가 이글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쉽지 않은 일정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글스와 바이킹스의 넘버원 시드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이언츠에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글스가 마지막 주차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좀 자이언츠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언츠와 좀 정반대 행보인데 1승 4패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3연승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까지 뛰어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경기까지 이제 승리를 했다면 자이언츠를 밀어내고 이제 지구 3위로 올라서는 동시에 뭐 플레이오프 픽처 안으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아쉽게 놓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맨더스는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휴식을 잘 이용해서 남은 4경기를 좀 잘 치러 나가야겠어요. 네. 그 네 경기가 지금 이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세 경기가 홈 게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하나 남아 있고 지금 그 NFC 웨스트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비셔머슨 선수가 돌아온 브라운스 거기다 이제 카우보이스까지 이렇게 네 팀이 남아 있는데
네 팀 모두 참 만만치가 않은 상대죠. 음. 쉽지 않습니다. 뭐 워싱턴이 누구 하나 뭐 확실히 이긴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대들이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매 경기 좀 혈전이 예상이 되고 일단 하이니키가 선발로 돌아온 이후에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IR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카슨 웬츠가 복귀하더라도 일단은 주전은 하이니키 체제, 그 다음에 카슨 웬츠는 백업 쿼터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론 리베라 감독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음. 뭐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최시용 선수가 이제 53일 로스터 안에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복귀전을 치르지는 않았거든요. 바이위크를 갖고 나서부터는 경기에 좀 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1년이 넘는 시간 거의 한 13개월 만에 이제 필드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 시즌에 최시용의 어떤 그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 선수가 지금 필드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이 본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이스 형이 합류를 하게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그래도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체이스 형이 필드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영에게 다른 이제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집중을 하는 동안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제 워싱턴은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맨더스와 자이언츠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타이탄스와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35대 10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이글스의 향후 일정 얘기를 좀 하면서 이글스의 향후 일정 중에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데릭 헨리 선수를 평균 2.7야드로 잘 막아내면서 이글스가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글스가 지금 커맨더스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후에 이제 혹여나 연패를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셨을 텐데 뭐 이글스는 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그 이후에도 연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11승 1패로 질주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단장 존 로빈슨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플레이어 퍼스널이었던 라이언 코든이 임시 단장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 성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던 팀이었잖아요.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도 가고 이런 팀에서 단장을 자르는 일은 그렇게 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제 지난 AJ 브라운의 트레이드 그리고 상위 픽에서의 뽑은 선수들의 어떤 부진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AJ 브라운이 119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결정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식상한 표현이기는 해도 이제 친정팀이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오펜시브 라인 선수를 1라운드 후반에 뽑았다가 그 선수가 뭔가 자기 관리도 되지 않고 뭐 여러 오프필드 이슈를 야기하면서 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방출을 했었던 이제 그런 최근에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AJ 브라운을 트레이드로 내보내고 뭐 뽑았던 1라운드 리시버가 또 이제 트레일런 먹스였나요? 이제 그 선수도 지금 뭐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소문과 함께 뭐 이렇다 할 지금 필드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장 조른 로빈슨에게 좀 화살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박퀸 이 임시단장 라이언 코든이 진짜 단장이 될지 아니면 새롭게 단장이 부임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엇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고 있는 팀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서 우승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을 뽑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주축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그냥 꾸준하게 플레이오프는 나가는데 우승은 할 수 없는 팀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이탄스로서는
반드시 좀 끊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바뀐 임시 단장 그리고 실제로 단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뀐 단장이 좀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LA 램스의 경기인데 이날 이제 27대 23 시옥스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음. 시옥스가 이제 램스를 상대로 연패를 빠르게 끊어내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지노 스미스가 이제는 이 쿼터백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즌 중반의 흐름이고 여전히 이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시옥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러셀 윌슨이 떠나고 난 이후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피트 캐롤이 명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시옥스를 한 리그 30위권 정도의 전력으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뭐 피트 캐롤 감독과 어떤 시애틀 구단 그리고 이제 지노 스미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즌 초중반부터 이제 지구 1위를 질주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뭐 기세가 꺾이면서 나이너스에게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7번 시드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만 성공할 수 있다면 또 리그 역사에 남는 이제 좀 언더독의 반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램스는 이 경기까지 내주면서 이제 6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굉장히 좀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가 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를 웨이버 클레임을 걸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어 선발 쿼터백이 없었던 상황 결국은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로 좀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보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주보단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결국에는 저희가 램스 시즌 프리뷰를 할 때 제기했었던 매튜 스태포드의 어떤 건강 문제가 결국에는 터졌고, 뭐, 다른 포지션들에서도 뭔가 램스가 애초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뭐, 한 경기씩 내주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이번 시즌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논하기에는 좀 많이 멀어진 것 같고, 이제 네. 베이커 메이필드와 어떤 동행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이제 남은 시즌의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33대 17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나이너스가 정말 이렇게 높은 화력을 자랑하던 돌핀스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근데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날 이제 지미 가로폴로가 이 1쿼터 초반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는데 그러면서 향후 이제 쿼터백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게 된 49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록 퍼디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뭐 이날 경기는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지만 지금 트레이 랜스에 이어서 지미 갈로폴로까지 이제 완전히 낙마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나이너스가 지금 지구 선두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은 시즌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드 스트링 쿼터백 당연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우려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나이너스의 공격이 이제 메카프리가 영입된 이후에 쿼터백의 비중이 상당히 적고 메카프리의 비중이 높아졌던 부분 그리고 수빈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브로커디가 이날 보여줬던 정도의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유지는 할 수 있다. 단 정규 시즌 안에는. 근데 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이제 쿼터백이 뭔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브로커디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뭐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음. 이 브록 퍼디 같은 경우는 지금 신인 선수인데 이번 드래프트 가장 마지막 순번에 이름이 호명됐던 그런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스터 일렐러번트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한 해 드래프트 가장 마지막에 뽑힌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브록 퍼디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초로 미스터 irrelevant 선수 중에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고 해요. 본인도 이제 좀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지에서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미스터 irrelevant가 아니라 미스터 relevant다라고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짤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음 주에 나이너스의 경기가 이제 벅스와의 경기입니다. 역대 최고의 199번과 미스터 일레러번트의 선발 맞대결. 벌써부터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음, 뭐 재밌는 스토리 라인이죠. 그리고 이 브로커디가 향후에 어떤 커리어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뭐한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어디서든 만약에 도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좀 NFL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맥카프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날 맥카프리가 80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66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팀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3개의 인터셉션, 하나의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총 4번의 턴오버를 유도를 했는데요. 이날 닉 보사가 색 3개, 2개 태클 폴러스, 쿼터백 히트 4개, 펌블 유도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강력한 수비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음, 역시 이제 닉 보사가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브로커디에게도 좀 적응할 만한 여유가 뭐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음. 수비가 벌어주는 만큼 공격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볼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나이너스의 강력한 수비에 좀 막혔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오프닝 드라이브에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좋은 모습들이 별로 없었고 투아가 이날 이제 295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2개 인터셉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의 패배 책임에 좀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날 돌핀스의 공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컨버전이 7번 시도에 모두 실패. 그리고 이날 타임업 포지션이 19분 26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볼 포지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타이릭 힐이 146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냈던 부분, 이 부분은 역시나 타이릭 힐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돌핀스가 지금 오라인 쪽에 좀 부상자가 많으면서 그것이 좀 전체적인 공격 파괴력 감소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칩스에서 뛰었던 드래프트 전체 1번 픽 출신의 에릭 피셔를 이제 급하게 영입을 했는데 피셔도 이제 좀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온 나이와 또 음,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바로 뭐 돌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하는 거는 좀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고 이제 또 투아가 왼손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시즌 중에 영입되는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또 그 반대 방향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릭 피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날 경기 결과로 이제 나란히 8승 4패씩을 기록하게 된 돌핀스 나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핀스와 나이너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칩스와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4.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AFC 챔피언십의 리매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연장 승부까지 간 끝에 27대 24로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도 27대 24로 벵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벵갈스가 버로우가 합류한 이후에 칩스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경기 모두 석점 차로 벵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많았고 그 타이트한 경기 끝에 항상 승자는 벵갈스였다. 이거는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홈스가 매 시즌 우승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마홈스에게 상대 전적을 앞서고 있는 쿼터백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거든요. 음, 특히나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나서 세 번 모두 마법스를 이긴 선수는 아마 조보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홈스가 이 시대 지금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데 좀 일종의 천적 관계가 좀 벌써부터 생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홈스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남자 조 보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12월 10일 토요일 이제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생일입니다. 음, 네. 조 보로 선수가 이날 이제 286야드의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고요.
46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도 또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는 뭐 사마지 프라임이 100 러싱 야드를 넘게 이제 달려주면서 조믹슨 대신에 뭐 넘버원 이제 러싱 옵션 역할을 해줬고 자말 체이스가 이제 모처럼 엉덩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또 97야드를 잡아줬으니까 뭐 조보로가 이 두 선수의 힘을 뭐 힘입어서 아주 좀 탄탄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벵갈스가 남아있는 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팀들과의 이제 맞대결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까다로운 팀은 사실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거든요. 근데 그런 칩스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빌스와 칩스가 1번 시드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팀들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칩스를 잡았다. 아, 탑티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견이 많겠지만 탑티어 근처에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칩스, 빌스, 벵갈스 결국에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규리그에서 또 한 번 이제 우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억들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뭐 칩스가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못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뭐 마홈스도 223야드에 턴오버 없이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고 칩스도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마홈스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중요한 상황에서 벵갈스가 더 나은 플레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쿼터에 나왔던 이제 트래비스 켈시의 펌블 그리고 동점 필드골 상황에서 해리슨 버커의 노굿 그러니까 이게 55야드였으니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플레이들이 하나 모이다 보면 결국 이제 패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팀을 만났을 때 이런 이제 미스큐들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55야드 필드골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해리슨 머커가 이번 시즌 내내 좀 이전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양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도 결국에는 에반 맥퍼슨의 활약 속에서 이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날 경기 패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키커 간의 어떤 역량 차이가 나타난다면 칩스가 다시 한번 또 패배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칩스에겐 이 패배가 더욱더 좀 뼈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이제 빌스에게 1번 시드를 내주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제 시즌 중후반부에 특히나 이제 이 벵갈스에게 3연패를 허용했던 부분 그리고 1번 시드를 빌스에게 내주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언뜻 보기에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어도 적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특히나 이제 현행 플레이오프 제도하에서는 1번 시드와 2번 시드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칩스가 좀 1번 시드를 잠정적으로 놓친 게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고 뭐 그래도 이제 남은 시즌 또 몇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칩스가 다시 한번 또 1번 시드를 향해서 또 전진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차저스와 레이더스의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7대 20으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이더스가 좀 이기면 안 되는데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이날 경기까지 3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날 다반테 덤스가 177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 조시 제이콥스가 144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뭐 둘이 다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음. 레이더스가 사실 뭐 워낙 시즌 초반에 많은 경기들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연승을 했다고 해서 뭐 플레이오프 픽처에 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조시 맥데니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레이더스에서 감독을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연승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되는 이제 그런 승리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 라인의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뭐 차저스의 좀 고민거리가 되겠죠. 당장 올 시즌도 그렇고 뭐 한 번에 라인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내년 시즌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차저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좀 기대를 했던 팬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성과가 좀 나오질 않고, 또 이제 주력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뭐 돌아가면서 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예, 차저스가 지금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할 승률인 걸로 제가 지금 봤었는데,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이게 좀 저스틴 허버트는 잘하는데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는 못 나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저스 팬들을 위해서는 이번 시즌은 사실 좀 다른 변명거리가 없이 예, 무조건 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경기들에서 뭐 최소 3승, 그다음에 이제 4승 이상을 좀 거둬야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콜츠와 카우보이스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4대 19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카우보이스가 4쿼터에 콜츠를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3쿼터까지는 그래도 좀 팽팽하게 이어지는 경기였는데 4쿼터에만 카우보이스가 33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이게 그 AFL, NFL 합병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쿼터 득점이었다고 해요. 이게 2007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34득점을 베어스를 상대로 만들어냈던 게 4쿼터 최다 득점이고 이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 4쿼터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된 카우보이스였고 이게 또 카우보이스 프랜차이즈로서는 또 신기록인데 종전 기록이 토니 로모의 데뷔전이었다 그래요. 펜서스를 상대로 이제 25득점을 만들어냈던 경기였는데 이게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뭐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새롭게 기록이 쓰여지게 됐고 이날 이제 그 카우보이스가 54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득점 역시도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이 기대하던 그런 화력이 또 모처럼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도 지금 훈련에 복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카우보이스는 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제 그 취업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스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앞서 뭐 자이언츠, 빌스 이런 팀들을 방문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오델 베컴 주니어가 어느 팀으로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뭐 게임 체력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당장 경기 결과를 좀 바꿔놓을 수도 있는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의 행보 역시도 분명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이언 선수가 이날 경기를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벤치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제프 세터데이 감독 대행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제 주전 자리를 되찾았던 맨 라이언이었는데 그 첫 경기에선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는 좀 그 동력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닉 폴스에게 또 선발 기회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너무 당연하게도 한 시즌에 여러 주전 쿼터백이 나오는 팀은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과연 이제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될지 그리고 제프 세터데이가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 행보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올 시즌 전 좋은 성적은 내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 시즌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콜츠와 카우보이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17대 16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톰 브레이디가 막판에 자신의 짬바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경기 종료 5분 전까지만 해도 이제 3대 16으로 뒤져 있었기 때문에 템파베이의 승리를 예상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브레디가 91야드, 63야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면서 경기 종료 3초 전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아무리 브레이디라도 또 이제 최근에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뭐 정말 클래식 브레디다운 그런 모습을 이날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뭐 91야드, 63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 만들어내면서 참 브레디는 그래도 브레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이크 에반스나 크리스 가딘 같은 이제 주력 리시버들도 이날 경기를 모두 뛰었는데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이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타이트 엔드 케이드 오튼, 그다음에 러닝백 라시아드 화이트 이 두 선수 모두 신인이에요. 이 신인 선수들에게 중요한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좀 피해서 이제 이런 신인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이제 패스를 연결한 것이 주요하면서 템파베이가 역전에 성공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디 입장에서는 템파베이 이적 이후에 그 세인츠와 가졌던 두 번의 홈 경기를 모두 내줬었거든요. 3대 38, 0대 9. 정말 이제 굴욕적인 스코어로 또 홈에서 두 번의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브레이디에게는 또 나름의 좀 소소한 복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벅스가 이날 경기를 승리하면서 지금 6승 6패, 그러니까 딱 5할 승률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구 선두의 성적이에요. 네. 다른 지구 라이벌 팀들이 워낙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좀 지구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디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브레이디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브레이디가 이제 어린 시절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나이너스의 팬으로 자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알게 됐는데 41년 전에 이제 더 캐치로 유명한 1981 시즌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나이너스와 댈러스의 경기에서 나이너스의 리시버가 이 아주 멋진 캐치를 해내면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펼쳐졌던 나이너스의 캔들스틱 파크에 브레이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맨인디 아레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브레이디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사진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브레이디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를 만한 그런 또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또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디의 커리어를 보니까 2016년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소속으로 나이너스 경기장에 방문해서 280야드 4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었고 이게 유일한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치렀던 경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그렇게 오랜 예. 시간 커리어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상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한 경기를 스킵하고 하면서 이제 라이너스 원정을 거의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두 번째로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가게 됐는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고 사실 뭐 당초였다면 이제 자신의 백업이었던 지미 가로폴로와의 맞대결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이 될 뻔했는데 이제 앞서 김희진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지미 가로폴로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쉽게 그 스토리는 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됐다.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미스터 렐러번트와의 또 경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세인츠는 정말 다 잡은 경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승 9패 지구 최하위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감독 해임에 주력 선수들 뭐 특히 크리스찬 맥카프리 이런 선수들을 다 내보내면서 리빌딩에 들어간 펜서스보다 성적이 안 좋다. 이거는 좀 세인츠 팬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소식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드래프트 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분이 나쁜 그런 일이에요. 심지어 그 드래프트 픽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인츠는 지금 그 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웃는 쪽은 이글스예요. 음.
그래서 이제 세인츠 입장에서는 이날 뭐 역전패를 당하는 과정이 이제 모두가 아쉽겠지만 특히 이 코너백 아데보가 이제 패스 인터피런스 페널티를 범하면서 40야드를 넘게 내줬던 거 이게 좀 뼈아팠던 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브레이디가 손쉽게 이제 추격 터치다운을 성공했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결국 세인츠가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이제 1승 4패 기록을 하고 있는 세인츠인데 사실 엘빈 카마라가 최근에 부진합니다. 세인츠의 좋지 않은 성적이 엘빈 카마라 선수의 부진한 성적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5경기 동안 카마라가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백스크리미자들을 넘긴 경기도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카마라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지? 이 뭐 뛰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쿼터백이 좋지 않은 팀은 러닝백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러닝백이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팀의 성적도 동반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카마라가 뭐 러싱에서도 뭐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또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 또 야드애프터 캐치로 많은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듀얼 스렛 유형의 러닝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앤디 달튼 같은 쿼터백이 좀 안전하게 패스 타겟으로 이제 삼고 이제 뭐 믿을 만한 전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카마라인데 그런 루트마저도 좀 제대로 작동을 하질 못하다 보니까 세인츠가 이래저래 좀 어려운 시즌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세인츠와 벅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거의 한 3주 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면서도 또 오랜만에 풋볼 얘기하니까 좋고 그렇네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정규 리그가 뭐 한 5주 남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바이위크를 가지는 팀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이제 4주간 바이위크 없이 이제 16경기가 꽉꽉 채워져서 이제 벌어질 예정인데 저희도 좀 최대한 팔로우를 빨리 해서 또 팬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류재경 PD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3주차 리뷰 마쳐보겠습니다.